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 수 없도록 막는 이른바 한국형 제식화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동보호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만 기본권 침해와 농촌지역 쏠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전 국민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기로 했지만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치솟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 이들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우포커스 시작합니다. 범죄자도 출소 후엔 어딘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와 가까이 사는 일반 시민은 공포감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는 상대적으로 제법 우려가 큰 성범죄자를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무부가 학교나 보육시설 주변엔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게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식화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데 김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안산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화성엔 수원 발발이라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했고 화성 시민들도 50일이 넘도록 퇴거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병화가 출소 후 머물고 있는 화성시의 한 주택가. 경찰관들이 골목 입구를 삼엄하게 지키고 있고 반대편은 시에서 마련한 안전 상황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화성시는 고성능 감금 CCTV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경찰과 협조하여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범죄자의 거주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웃들이 많이 떠났고 동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말합니다. 많이 줄었죠. 동네 소문만 나쁘게 난 거죠. 경비 인력도 정해진 시간이 아닐 땐 이동을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낮에는 어디 나간다면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뭐 붙어서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또 문제될 수 있어서 뭐 자세하게는 못 물어보고 그냥 이제 나왔다 정도 해가지고.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의 주택가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의사가 보면 좋지요. 그렇지 다. 그런 사람 있으면 안 좋지, 안 좋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어린이집은 오늘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만 120여 명이 다녔지만 이제는 40명으로 줄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출소한 범죄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근데 결론은요, 저희가 휴원을 한다고요. 그 범죄자 한 사람 살리느라고 100 몇 명 있던 기관이 휴원한다고요. 말이 휴원이죠. 문 닫는 거죠. 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얘는 어쨌든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사를 간 것만으로 어떤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쉽지가 않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국가는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쉽게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만 한국형 제식화법이 만들어지면 국가 상대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형 제식화법은 최근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내세운 법안입니다. 제식화법 지금 2월에 발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후 치료 감호제로 해서 어떤 성범죄를 연속적으로 하는 사냥꾼 같은 몬스터들 다시 잡아 넣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 제식화법을 반기는 의견도 많지만 한편으론 성범죄자들의 거주 이전 자유를 뺏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아가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밀집한 서울을 떠나는 성범죄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이 아니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오는 5월 법무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안전 보장과 동시에 지역 갈등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취재기자와 더 얘기해봅니다. 김혜인 기자, 먼저 그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마디로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제시카 런스포드 강간살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미국 30여 개 주에서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학교와 공원에서 2,000피트, 그러니까 약 600m 내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착안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약 500m 안에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의 필요성을 공론화해온 정명근 화성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엄청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도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그 개정안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 어떤 거에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내리는 준수 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또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에 범죄자에 대한 주거 지역의 제한이 이미 명시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그 법 자체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그 내용을 그 사람에게 부과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주거지역 제한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대상도 성폭력 범죄로 줄였고 그 범위도 네, 그 지역 갈등 논란도 있었어요. 그 서울보호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에 사는 성범죄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는 서울보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요. 네. 서울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가 몰려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보다도 더 취약한 지역으로 가해자들이 가서 살게 되고 그러면 그 취약한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더욱더 위험에 몰릴 거잖아요. 거주지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안전이 담보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사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강하게 엄벌하는 이런 전제들 그리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사의 준수명령이 부과될 때만 이 제시카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 또 어떤 것들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었죠? 네, 한국형 제시카법에 보호 수용 제도가 포함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형량을 채운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하고자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미리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력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 보호 수용 제도 같은 것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위험성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치료시설에서 누가 보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걸 확인될 때까지 치료받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방위를 위해서는 필요적이다는 말씀입니다. 법무부도 예외 조항을 둬서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라도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시민이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촘촘한 법안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민심이 술렁입니다.
이번에 날아들 가스비 고지서는 1월에 쓴 요금인데 찍힌 사용료가 한파만큼이나 매서울 듯합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작 서민들은 이번에도 나흘로 힘겹게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돈을 못 낸 국민을 대상으로는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아끼고 아꼈지만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더 나아질 거란 기대로 시작한 2023년. 정초부터 대한민국을 덮친 건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은 1메가줄당 14.2원.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난방비는 4차례나 올랐고 현재는 1메가줄당 19.7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38% 넘게 뛰었습니다. 지역 난방비도 폭격에 가세했습니다. 1메가칼로리당 65.23원이었던 것에서 89.88원으로 37% 넘게 인상됐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16만 원, 17만 원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난 1월 달에 12월 달 낸 게 20만 원, 4만 원, 4, 5만 원 올랐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이달 말 나올 1월분 요금입니다. 설 연휴 끝자락부터 닥친 최강 한파의 후폭풍이 이제야 면목을 드러내는 겁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원을 지원한다는 정부. 지원 대상은 약 200만 가구입니다. 경제 주체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층은 이번에도 아무 지원 없이 버텨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이제 애도 키우고 하니까 난방비 오르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죠. 왜냐면 아무래도 난방비 오르면 난방을 덜 틀게 되니까. 근데 덜 틀 수 없는 상황이고. 난방비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구동기나 계량기 고장으로 치명상을 입은 서민도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이곳에 사는 한 1인 가구 주민은 최근 구동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폭격 맞았습니다. 1월 난방비 얼마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1월 달에 146톤 사용하셔서 41만 410원 발생되셨습니다. 관리실에서 보낸 수리기사의 오판에 난방비는 계속해서 쌓였지만 일단 요금은 내야 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요금에 대한 채무 부존재 소송이 가능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승소도 어렵고 변호사 수임료만도 약 500만 원. 배보다 배꼽입니다. 가스를 쓰지 않는 1층 매장과 2층 주택의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다 보니 2배가량 비싼 업무 난방용 요금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별로 가스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사후 확인이 어렵고 배관 설치 시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도 없어 가스회사는 이미 청구한 요금을 바로잡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생활고를 더하는 부담은 전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1월 사용분부터는 킬로와트 시당 13.1원씩 올랐고 약 30킬로와트시를 쓸 때마다 1,130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말 대비 올 1분기 전기요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4,000원 올랐습니다. 우리 남편은 비대도 빼놓으래 써있지. 그러면 전기 덜 나온다고 비대도 나갈 때마다 빼라고 잔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 진짜로. 그게 뭐 얼마나 전략이 될지 몰라도 오른데 벌써 강박관념을 갖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에 경제도 갈수록 난망합니다. 소비자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달 연속 상승해 4%를 찍었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하향할 거란 암울한 후문까지 들립니다. 코로나 3년을 나름대로 이악 물고 버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결국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코로나19의 확산, 삼중고와 더불어 지금 난방비 폭탄에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언제가 끝일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연말 특수는커녕 소상공인들을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됩니다. 곳곳에서 신음이 터지지만 정치권은 내탁 공방에 몰두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민주당이 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이 극치입니다.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 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틈만 나면 거짓말, 무책임한 전 정부 탓, 정부 여당의 책임 전가 공작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으니 민생이 외면받는 동안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연체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에 나섰고 더불어 가스공사에선 억대 연봉과 성과급 잔치가 드러나 회의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에겐 한없이 강한 두 얼굴의 대한민국. 파산에 몰린 서민은 오늘도 난방 대신 골방에서 두꺼운 옷을 껴입고 인생의 봄을 기다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는 가족 간 금전거래 과정에서 과도한 그 증여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변호사님,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그 제 지인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이제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부모님과 계좌이체를 했다가 돈을 주고 받으면 나중에 이제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그 가족들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거래를 할 때는 고액 현금 보고 제도라는 걸 반드시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걸 이제 CTR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고액 현금 보고 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의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보고를 하는 제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했던 일정 금액이라는 것은 기준 금액이 이제 2006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였다가 이 금액이 조금씩 낮아져서 2019년도 이후에는 1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거래 내역에 대한 것들을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을 했었을 때는 꼭 유의하셔라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1천만 원이 안 넘게 뭐 990만 원이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뭐 950만 원 정도의 거래 계좌를 많이 좀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이하가 되게 900만 원씩 이제 계좌로 이체를 주고 받는 거였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제 지인처럼 계좌 이체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증여세로 부과되는 건 아니죠,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단발적인 거래가 바로 이제 과세의 근거로 활용되진 않지만 아까 뭐 말씀 나누신 대로 이게 이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분석돼서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지만 또 국세청 직원들이 뭐 파견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과세의 근거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더욱이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최근 외국의 그 이제 금융정보분석원과도 정보가 교류돼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천만 원이 산정 기준은 이제 지점별이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별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제로 그 저희 고객 중에서 그 얼마 전에 그 한남더이라는 그 보증금을 현금으로 그냥 수취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세입자분께서 내가 이게 현금을 보유할 만큼 이제 양성하기 힘든 자금을 그대로 이제 좀 임차 보증금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바로 저한테 전화를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금을 바로 이제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라고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비로 단순하게 써버릴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라고 한다면 뭐 금고에 보관하셨다가 소비로 하셔야 되지만 결국엔 이 금액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입금됐었을 때 그게 세무적인 리스크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자금이 있다면 꼭 꼬리표를 붙일 수 있을 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1,000만 원 이제 계좌 이체를 할 때는 좀 유의해야겠다 싶은데 그 혐의거래 보고제도이란 STR이라고 하는데 이 STR 제도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네. 금전거래를 할 때 이제 혐의거래 보고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이제 수수한 재산이 이제 불법한 재산인지 뭐 이런 의심거래의 경우에 이제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C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제 S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창구 직원들이 이제 이거 조금 거래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뭐 현금 거래에서 좀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저희 고객분 중에서 그 70대 어르신께서 그 7천만 원을 현금으로 이게 찾아갔다가 그걸 현금 창구에 은행 창구에 가셔서 그걸 바로 입금했다가 그게 바로 세무조사로 연결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은행에서 상담했었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과세 근거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세무조사로 이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직접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미 이제 STR 보고할 때 생각보다 세부적인 사실관계나 납세자분과 은행 창구에서 직원들과의 상담관계가 생각보다 세세하게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세무조사로 이어졌을 때 오히려 더 대응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STR을 더욱더 유의하라고 저희 고객분들한테 많이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할 때 이제 무이자로 하면 안 되고 그 시장 이율만큼씩은 이제 책정을 해야 된다고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가족들 간에 이제 금전 거래를 할 때 꼭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될 거는 또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는 분은 이제 이자 소득을 포함해서 그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나는 2천만 원 이상 되지 않으니까 분리과세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은행처럼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이제 사업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영업 대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 비영업 대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제 100만 원이라도 반드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산해서 이제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법인 간의 금전 거래라면 이제 시장 평균 이자율 등을 근거로 이자율을 좀 결정하시면 되는데 개인 간의 거래라면 이제 상증세법상 이자율들을 결정하셔야 이제 혹시나 이제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를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번 주제가 워낙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서 저희가 또 하나 저희 고객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겠는데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그 자녀분에게 사업 자금을 약 5억 정도를 빌려줬다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자를 좀 수취하지 않으셨죠. 그게 이제 추후에 세무조사로 좀 이어져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하신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금액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또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공증을 꼭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세법적으로는 공증을 받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어진 이자를 잘 지급을 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차용증이거나 아니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공증보다는 이자 정도를 명확하게 지급하시고 원금에 대한 상환 스케줄을 정확하게 지키시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족 간 금전 거래 때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우포커스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조두순과 같은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를 놓고 사회적 불안과 분노가 컸던 만큼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국민의 의견이 많습니다.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률이 60%를 넘는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아동 성범죄 재발 방지와 엄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본권 침해, 그리고 서울보호법이라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 같은 우려와 지적 때문에 이번 법안 추진 움직임이 흐지부지 돼선 안 되고 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부의 꼼꼼한 법안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법무부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천명하는 전환점이 돼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로우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